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다루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 셋인데요. 자, 넘기시니까 교환이 없죠. 교환은 굉장히 단순해서요. 나중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매매하고 교환은 동일하다. 다만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때 다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은 금전을 지급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하면 매매, 대금이 아니라 다른 일방도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이 돼요. 그 내용만, 그 개념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매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따로 뭐 교환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환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요, 한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체크하시면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178페이지에 임대차가 있는데요. 임대차는 매매보다는 약간 더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 당사자 간의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효력, 권리 의무 관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의해 보죠.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임차를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갑은 을에게, 임차인에게 그 물건을, 그 건물이면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용의 대가, 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월세, 그 차임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세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차임이에요. 그래서 이 2달마다 줄 수도 있고 반년마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차라는 것은 이제 빌릴 차고요. 임은 대가를 의미해요. 우리가 임금할 때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죠. 그러면 노동의 대가에 따른 그 임금, 그때의 임입니다. 그 대가예요. 그래서 빌리는 대가를 우리는 차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X 부동산, 뭐 X 건물을 을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료, 그 차임을 지급한다는 거죠. 차임. 이것을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 의의 보시면 618조 임대차 의의 있죠.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요. 즉,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임대인이 되겠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계약. 그러니까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약정을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임대차는요,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용을 뭐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처럼 한 번 이행하면 끝나는 일회적 계약하고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잘 우리가 살펴보죠. 자, 먼저 만약에 뭐 토지라고 해보죠. 토지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한다.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뭐 주차장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죠. 임대차 계약.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그날 들어가서 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는 계약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간에 좀 밑에 놨을까요? 여기다가 쓰죠. 계약을 한 다음에 언제 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이제 점유해서 사용하기로 했느냐, 언제부터 사용하기로 했느냐, 그 사용은 2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어요. 2월 1일부터 이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하기로 했어요. 2년간. 이 2년이 이제 존속 기간이 됩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2월 1일, 2년이 있어서 이제 2월 1일 날 이때 이제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가 2년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보죠. 자, 2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1일까지 이때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임대를 들어갈 때 월세만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보증금. 그러면 2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2월 1일 날 목적물을 이 X 물건을 인도해 주면 됩니다.
토지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 토지를 인도한다, 건물을 인도한다는 것은 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주는 거. 그래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목적물, 임차물이 되겠죠. 임차 목적물, 임차물을 이때 인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계약하면서 바로 인도하는 거 아니죠. 보통 이렇게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2월 1일 날 들어가기로 했으면 이때 이제 인도하면 되고요. 자, 그럼 보증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보증금은 언제 줍니까? 계약할 때 바로 보증금 주는 거 아니죠. 들어가면서, 물건 사용하면서, 들어가면서 보증금 지급을 하는 거죠. 이때 보증금이 1억이 있으면 이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1억을 줍니다. 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월세 1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금을 이때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요,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2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제 의무 관계를 보죠. 2월 1일이 되면은 갑은 목적물, 임차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을은 보증금을 이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 계약의 내용은 권리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돼요. 즉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수익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무를요, 수선 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하면서 2년간 계속 매달 월세 100만 원이니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차임 지급 의무.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이 사람은 차임 지급하고 2년간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2년이 됐으면은 2년이 다 끝났으면 이때 어떻습니까? 갑은 이제 을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 의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한쪽에서 의무가 있으면 다른 상대방은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의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자, 2월 1일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으면 을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반환해 줘야 되겠죠. 빌린 물건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비워줄 때 그때 갑도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보증금 반환하는 거죠.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을 주고 받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보증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 보증금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때 을은 이제 임차물, 인도받은 목적물을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입니다. 이때 권리의무를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은요, 임대차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면 서로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동시행 관계가 서로 뭐끼리 동시행 관계가 있느냐? 임대차 계약에서는 의무가 여러 개가 발생을 하고 임차인도 여러 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 서로 동시행 관계예요. 따라서 임차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 사용 수익해 줄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물건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임차인도 차임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이 수선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 관계. 그래서 요렇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각각 서로 대응하는 의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관계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가 더 문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도 그 이후에요.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이때. 이때 시작이 되고 이때 종료가 됐죠. 임대차 관계가. 종기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됐을 때 이때 이제 법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임차인이 2년 동안에는 임차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요, 임대인은 어차피 2년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그냥 월세 제대로만 내면 상관없지라고 월세 받고 지내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토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2년간 살 거니까 또 딴 데 옮기기도 귀찮기 때문에 또 참으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사람이 살면서요.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창문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창문. 샤시 좀 갈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좀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아예 없어버리면요. 유리창은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유리창은 달아줘야 되겠죠. 유리창도 없으면 겨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문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달아줘야 됩니다. 이건 달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달아주면은요. 이 사람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월세 못 준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 자체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이 엉망이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더라. 싱크대도 엉망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 또 창문도 문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좀 불편하더라. 해서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뭐 이런 거 고쳐주기로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도 좀 내가 일부러 적게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 고쳐준다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고쳐주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참다가 자기 돈으로 고쳤어요. 자기 돈으로 고쳐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자, 그랬을 때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 다음에 나갈 때요.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리라는 사람이 갑이 이제 의리한테 1억 원을 보증금 주니까 내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화장실도 고치고 샤시도 고치고 싱크대도 고치면서 1,000만 원이 나갔다. 그 1,000만 원도 달라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달라. 1,000만 원에 비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비용도. 그러니까 보증금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상환을 청구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를 한다는 거죠. 이때 과연 임대인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나는 못 준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면서 주택이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뭐 에어컨을 달아놨다.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이 사람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놓고 하고 싶어요. 그걸 가져가봤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큰 평수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에어컨은 지금 평수에 딱 알맞는 것인데 옮겨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시력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거 놓고 갈 테니까 당신이 이 중고니까는 이제 100만 원 주고 샀으면 한 70만 원만 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에어컨은 부속물이라고 했죠. 에어컨은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그 건물의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벽지 같은 경우에는 부합이 돼버리는 것이지만은 벽지나 그러나 에어컨은 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속물에 대해서 사라. 나 놓고 갈 테니까 70만 원만 달라. 이렇게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예요. 다 임차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외에요. 또 만약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요. 우리가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 지상권에서 잠깐 보았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으로는 지상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지상권을 잘 설정을 안 해주니까요. 설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만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했는데 그래서 그 건물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임차인 소유고 토지는 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자, 임차물을 반환해요. 토지를 반환하게 되면은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쌩쌩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임차인도 손해가 될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철거하지 않고 그 임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야, 이 지상물 사라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죠. 놓고 갈 테니까 지상물로 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권리가 끝난 다음에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싱크대 고치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반환을 지금 당장은 청구하지를 못하고요. 부속물도 에어컨을 놓고 갈 테니까 이거 사십시오. 이것은 계약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계속 사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또 지상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상물을 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것은 사라라고 할 수 있느냐요. 그럼 그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우리가 지상권 시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지상권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건물 소유 목적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서 지상권이 있고, 이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상권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요. 이건 우리가 전세권에서 나왔었던 거죠. 전세권 공부할 때 전세권자가 에어컨 이제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갈 때 나 놓고 갈 테니까 에어컨 값 달라.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전세권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전세권, 지상권 모두 나왔어요. 그래서 전세권 할 때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깨끗이 했을 때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단순히 에어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어컨은 분리해서 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화장실을 새로 고쳤다. 타일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뭐 샤시라든지 이런 거 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합이 돼버린 거죠. 건물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건물의 가치가 상승을 했겠죠. 과거의 화장실, 과거의 창문 이런 걸로는 가치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새로 다 하니까는 가치가 상승했죠. 이런 비용을 우리는 그 시가 자체를 상승시키는 비용을 우리는 유익비라고 했죠.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세권 시간에도요. 여기 나왔습니다. 전세권에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에서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상권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뭐 잔디도 깔고 거기가 토지가 좀 오염된 토지여서 그 오염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토지 가치가 원래 이 사람이 빌릴 때보다는 토지를 다시 좋게 다듬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시가를 상승하는 비용 우리는 유익비라고 하고요. 이 지상권자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에서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앞서 잠깐 설명했어요. 현실적으로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이 등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을 이용하기보다는 다 임대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 했던 내용이 모두 그대로 나와요. 즉 전세권에 나왔던 내용이 임대차에도 그대로 나오고 지상권 했던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또 임대차에 또 나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전세권 대신에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지상권 대신에 임대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내용이요. 이 유익비에 대한 내용, 또 유익비 비용이죠. 부속물에 대한 내용, 지상물에 대한 내용은 지상권, 전세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죠. 다만 비용 중에서는 필요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필요비. 근데 우리가 전세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거죠. 필요비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도배. 그러니까 사용 수익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뭐 도배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물건을 사용하는데 필요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어요.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주인이 도배를 해준다. 그러나 전세 들어가게 되면 도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누가 도배를 합니까? 전세권자가 스스로 도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월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도배를 누가 해줘요? 집주인, 임대인이 도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배 비용은요, 필요비입니다. 그 필요비는 전세나 지상권에서는 이 사람들은 물권자들이기 때문에요.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는 안 돼요. 그러나 유익비 자체는 시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시가를 상승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임차인으로서 지상권자로서 점유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비용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물건 자체의 시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유익비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비, 도배 비용은 전세권자 스스로, 이 물권자들이죠. 또 지상권자가 스스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필요비에 대해서는 달라고 못해요.
유익비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도 가능해요. 도배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필요비 상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즉 수선 의무라는 것은요. 수선 의무는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것이냐? 갑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나 전세나 지상권자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스스로 부담합니다. 자기가 수선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도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에 있어서는 수선 의무를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고요? 갑이 부담한다. 여기서 수선 의무라는 것은 결국 이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비도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를 안 주면요, 이 사람은 차임 지급을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능하지만은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비는요, 물건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비가 발생하겠죠. 수선이 되어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그 존속 기간 동안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시원에서 산다 그러면 고시원에 형광등 떨어지면 집주인한테 가서 형광등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비는 그때 계약에 존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때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돈이 먼저 나갔으면 나중에라도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비는요. 시가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갑에게 부당이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년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 가치가 500만 원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임대인이 얻게 되는 그 이익은 500만 원만 상승했으니까 500만 원의 이익만 생겼죠. 따라서 그 500만 원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종료된 이유죠. 종료된 이후에도 그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요. 다 마모가 돼가지고 처음에 임대할 때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푼도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익비는 그 종료된 이후에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 유익비 할 때요. 시가 상승분하고 시가 상승은 1,0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출한 비용이 500만 원이면은 둘 중에 낮은 금액을 갑이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시가가 1,0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500만 원이면은 5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이죠. 500만 원만. 요 내용을 우리가 전세권 시간에 했던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앞에 용익물건들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무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무 중심으로 보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갖는 권리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매수청구권, 지상매수청구권. 이때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익비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에도 행사할 수가 있다. 종료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무 중심으로 보았고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나아가서 다시 보면은요. 자, 이 기간 동안에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은 차임 지불 의무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차임에 대한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을은 상대적으로 뭘 갖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때 이 사용 수익권은 지금 2년간 계속되는 거죠. 을의 차임 지급 의무도 2년간 계속되는 것이고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갖는 이 사용 수익권,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을은 차임을 2년 동안 계속 지급하면서 사용 수익권을 갖는 거죠. 사용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물을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거죠. 이 사용 수익권을 우리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2년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 대신에 대하여 임차권을 갖고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요 세 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임차권. 물론 필요비 상환 청구도 갖고요. 그 임차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그 권리의무의 그러면 내용들을 보죠. 큰 흐름은 이렇게 되니까요. 그 일단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큰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관계, 그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보시면 성질해 가지고 이제 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을 일단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갖는 임차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요, 갑이 을에게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그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했던 당사자, 갑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채권과 물권 사이의 관계, 이런 걸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대이면서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 중간에 만약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양수인이 됩니다. 자, 이 신소유자가 이제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들어와서 봤더니 을이 여기서 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갑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을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요, 을이라는 사람의 이제 임차권, 야 나는 사용 소유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해서 임차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 병에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어떻습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의 지위가 보장이 안 되죠.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 주인 바뀌게 되면 결국 쫓겨나야 되는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채권이고 이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요, 이 사람의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등기에서 공시가 되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에서 공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에 대해서 A가 1억을 빌려줬고요. 또 B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A가 갑에게 1억 원에 대한 권리, 이런 건 채권이 되는 거죠. B의 1억 원의 권리도 채권입니다. 이런 채권은요, 어떤 따로 채권 등기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A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갑하고 A만 알지 제3자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A는 자신의 채권을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B에게도 내가 갑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거든 이렇게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A가 먼저 돈을 빌려줬어요. 3월 1일 날 빌려주고 B가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A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돈을 또한 못 갚았는데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 X가 있는데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1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자, 1억으로 낙찰이 되면은 이 1억 원을 A가 먼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A가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대항을 못 해요. 어차피 B가 돈 빌려줄 때는 A가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A도 B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항상 평등하게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서로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물권은 어떻습니까? 물권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B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저당권, 나중에 아니라 우리가 봤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B라는 사람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의 채권은 갑뿐만 아니라 A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A한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A는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A는 B한테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B가 먼저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데 물권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이렇게 공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물권자로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을은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보통 임차권이라는 것이요, 등기 이런 거 안 돼 있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요, 일반 동산이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호해야 되겠죠. 병이 물건 살 때는 누군가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부와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먼저 보호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이 필요한데 부동산 임차인도 이렇게 갑자기 쫓겨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채권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 거죠. 만약 부동산에 대한 그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됐다는 것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등기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등기부 보면은.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갖춰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을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임차권 등기를 갖췄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라고 하더라도 을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의 이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등기라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자, 보죠. 임차권 양가를 1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바로 밑에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만약 임차물을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요,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러면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양가로 3번 보시면,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시 방법을 갖춰서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621조에 나왔죠. 임대차의 등기에서 1번 부동산 임차에는 당해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한 때로부터 이제 제3자에게 등기한 때로부터예요. 등기가 되어야 이제 외부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22조는 약간 특이한 것인데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그 지상권과 비슷한 거죠. 자, 토지는 갑의 것인데요. 이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토지 사용권으로는 지상권이 있고요. 또는 전세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설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 겨우 해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임차권을 줬어요. 토지 사용권이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임차권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때 임차권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이요,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면은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와가지고 을한테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을한테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하라고 하게 되면은 토지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등기가 돼 있으면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지만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것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을한테는 가혹하죠. 자, 그것이요.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면 되는데 이런 임대인들이요, 등기를 잘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토지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해주다 보니까. 토지 임차권 등기를 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면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을은 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단순한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만 임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건물까지 또 철거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또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은 자기 거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만약에 건물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 소유권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은 건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외부에서. 그러나 토지 임차권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 요건 안 돼 있다는 거죠. 비록 토지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면은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있다라는 건 알겠죠. 근데 건물을 소유자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전세권,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해주니까 적어도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토지 임차권에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을은 병한테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은 토지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건물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세입자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자체를 등기해도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건물만 등기해도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 병은 토지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항이 가능하다.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등기했으니까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동그라미 1, 62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는 차지권, 차라는 것은 빌릴차요. 지는 토지고요. 토지 임차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 자, 1번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토지 임차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다만 2번 보시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후패라는 건 사라지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멸실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사라져버리면은 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이제 효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토지 임차권도 이게 효력이 상실해버리니까 토지 임차권도 등기가 안 돼 있고 건물 등기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항력도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임차권이 원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은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임대인의 의무 해가지고요. 자, 임대인의 의무 방금 설명했죠. 을이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걸 수선 의무라고 한다. 수선 의무라는 것은 결국 사용 수익하게 해줄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받을 때부터 요 2년간이죠. 요 2년간 인도받아서 이제 끝날 때, 종료실 때까지 그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을 우리는 수선 의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잘 설명했죠. 근데 여기는 없지만은요,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만은 이제 차임 지급 청구권이 있죠. 차임을 지급하다는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없지만은요, 이 내용은 뭐 간단한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제 월세를 지급해야 되겠죠.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2번을 안 냈어요. 2번을. 월세를 2번을 안 내게 되면은 이때는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한 1년 지났는데 월세를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2번 밀리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안 내면은 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겠죠.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요.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금까지 했던 1년간은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장래, 아직 1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장래 남아있는 1년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지라고 한다.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할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2기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제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하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지금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는 임차인들의 권리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용상환청구권에서요. 동그라미 1번.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는데 두 개 우리 앞에 설명했죠. 자, 필요비를 보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요. 필요비는 임대인이 원래 지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존속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지출했으면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때 바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보시면 유익비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때, 유익비는 우리가 전세권 할 때도 했던 거죠. 그 종료됐을 때 그 시가 자체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필요비는 형광등 원래 있던 것이 갈아 끼웠다고 해서 원래 있던 형광등이 소모품이죠. 소모품이 달아져 가지고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고 해서 그 물건 자체의 시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소모품들을 간 것을 말하는 거죠. 유익비는 그러나 시가를 상승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때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죠. 그래서 종료 당시에 그 시가 상승분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요. 현존했을 때요. 현존할 때. 그래서 유익비가 유익비를 들어가서 시가 1,000만 원의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000만 원이 나갔는데 1,000만 원이 나가가지고 시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2,000만 원의 시가 상승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은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가는 500만 원 밖에 시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이 얻은 이득은 5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이 또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료 시에 그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2,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가치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임차인에게 그 지출한 금액, 임차인에게 요거나 지출 금액이 되겠죠. 이건 시가 현존액이 되겠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임대인이 선택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규정 자체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요. 이제 부속물 매수청구권인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도요. 우리가 전세권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세할 때 했었던 거죠. 벽걸이 에어컨을 달았을 때 이사 갈 때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놓고 가면서 그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직접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켰다든지 또는 그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했을 경우죠.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했을 때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이것은 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임대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서요. 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있을 때는 임대차의 종료시죠. 이것도 종료시죠.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전세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부속물의 개념은요, 우리가 전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부속물은 떼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물입니다. 만약에 떼갈 수 없는 물건이라면요, 이건 유익비로 들어가요. 유익비. 떼갈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요.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편익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룸이다 그러면은 그 에어컨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에게도 따로 에어컨을 설치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임차인의 주관적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것이라면은 임대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효과 보시면은요, 이것은 매수 청구, 요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바로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자, 이거 사라라고 했을 때요, 갑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사라라고 하면은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리는 것이지 승낙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상대방이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라고 해버리면은 에어컨이 현재 가치가 한 7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가분들한테 이제 7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가 성립해 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 규정에 성격해가지고요. 이것은 임차인인 그 사회적 약자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포기 특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고요. 을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유익비 상환청이랄지 필요비 상환청권 이런 것들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이런 계약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를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을 때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든지 앞으로 하게 될 뒤에 있게 될 지상물 매수청권은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이런 것도 다 무효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배제 특약, 포기 특약 이런 것들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죠.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권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물이 현존합니다. 현존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을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였을 경우는 뭘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을은 먼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죠. 아직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갱신해달라고 하는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근데 갱신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갱신을 거절합니다. 나는 갱신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2차적으로, 이게 1차적이고 2차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러면 건물 사라 이거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위에 사례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갑 토지, 소유 토지의 황토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 기간 10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500만 원을 임대하였다. 을은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황토방 건물을 축소하였어요. 신축하였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황토방 건물이 있고요. 영업을 하다가 무허가 건물과 창고를 다시 신축했습니다. 이걸 빌려가지고 황토방 하면서 옆에 또 무허가 건물 이런 것도 신축을 했다는 거죠. 이때 갑을 간의 기간 종료 시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기간 종료 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 시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포기 특약 무효예요. 그래서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않아도 되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 목적 임차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기간 만료 시 을은 특약대로 황토관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포기하기로 한 특약, 철거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이니까요. 그 다음 2번. 기간 만료 시 을이 계약에 갱신 청구했으나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라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을이 건물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갑은 이를 매수하여야 하는가 거절할 수 있느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간에 요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어차피 처음부터 건물 소유 목적 토지를 을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준 사람이잖아요. 토지를 이미 임대해 준 사람입니다. 건물 지으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 건물이 뭐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이 갑이 이걸 양해하고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4번 을이 차임을 2기 연체하여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이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2번을 안 내면은요,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2번 안 내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청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도 내지 않은 사람한테 갱신 청구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갱신 청구권이 없겠죠. 따라서 갱신 청구권이 없는 사람은 매수 청구권도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청구를 1차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갑이 매수 자금이 없어 대금을 주지 못하면 이것은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요.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돼 버렸습니다. 자, 매매가 성립됐기 때문에 갑은 건축물에 대한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은 별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해설이 되어 있죠. 자, 토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 청구를 1차적으로 하고 이것이 거절되면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에서요, 방법에서 1차적으로 갱신 청구, 2차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보시면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경우에는요, 매수 청구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갱신 청구도 거절하면서 매수 청구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니은은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임대인이요, 해지 통고를 먼저 했다는 것은요,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갱신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인 쪽에서 먼저 갱신을 거절해버리면 해지 통고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계는 방금 설명했던 거죠.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 월세를 안 줘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이것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 이런 것들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무효다. 자, 그래서 갱신을 거절해서 갱신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갱신을 거절해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 건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 임대차, 자,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민사특별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